대담이다. 오해를 많이 해요. 찢어질 수 있습니다. 가락지, 뽕! 조물조물조물 정말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비즈니스 퀄리티 심영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6-2강 기초 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처치법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확인할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forced feeding, 즉 강제급이입니다. 강제급여라고 해도 되고 강제급이라고 해요. 급이는 예전에 저처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일본 교재를 가지고 배웠었는데 그 일본식 한자 말이에요. 급이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네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은 급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급여라는 말이 오히려 좀 어색해요. 네, 급여는 보통 네, 월급을 주는 거를 급여라고 하지 않나요? 네, 저는 여전히 급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자를 쓸 때에는 영어로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어려운 말 써놓고 그 뒤에 다 영어로 써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영어로 하면 forced hand feeding, forced feeding, first feed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first feeding이라고 통상 또는 tube feeding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약물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수액을 투여할 수도 있고요. 기타 어떤 특정한 먹이를 강제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네, 입을 벌리고 소낙내로 바늘 또는 튜브를 집어넣어서 한 번에 쭉 집어넣어야겠죠. 그런 경우에 주사를 쓸 수 없는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사보다 더 어려운 측면도 있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랑용 버치어 같은 그 작은 애들의 경우에는 한 손을 잡고 얼마든지 저렇게 시술할 수가 있는데 덩치가 큰 친구들의 경우에는 불이 힘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게 더 힘들 수 있어요. 핸드피딩이 어렸을 때도 충분히 되었고, 그 다음에 한두 마리를 기르는 상황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또는 어떤 긍정적인 유도를 통해서 소망에다 무엇을 집어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개체들이 일부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항상 우리가 이제 야조라고 부르는 테이밍이 안 돼 있거나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개체는 특히 그 개체가 중대형, 덩치가 몇백 그램이 넘어간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질 같은 경우에는 고무나 실리콘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또는 금속재를 쓸 수도 있는데 부리 부분을 충분히 제대로 벌려서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세라믹이 아니라 실리콘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파손되거나 찢어져서 삼켜버릴 수 있어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상에 금속재가 더 나을 수 있는데 이때 제대로 보정이 안 되면 금속재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 팁 부분이 잘못해서 소낭을 찢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폴스피딩 하는 게 조류의 경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구기라고 해서 우리를 강제로 벌릴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하거나 또는 여기다가 걸어서 당겨주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폴스피딩도 일반적인 핸드피딩과 같아서 새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봤을 우리 입장에서 새가 우리를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이 대부분의 경우 99.99% 정도의 확률로 소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수액을 집어넣는다, 그럼 수액은 어떻게 됩니까?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39도C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한 번에 뚝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천천히 뚝 집어서 잘못하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역류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양은 이미 성장한 개체예요. 아직 어린 개체가 아니고 성장한 개체라는 전제하에 킬로그램당 20ml를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사람들도 보고 그것 이상은 특수한 목적이 아닌다면 넣지 않는다. 왜? 성체의 경우는 이미 모이 주머니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과량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역류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이제 이 피딩 튜브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투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들어가 있는 것을 뽑아낼 흡인이라고 하죠. 뽑아낼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크롭스테시스. 소낭 정체가 왔을 때 그 소낭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빼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을 집어넣어서 조물조물조물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준 다음에 다시 흡인할 수 있겠죠. 또는 진단을 위해서 소낭 내에 어떤
특정한 소당내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뭐 박테리아가 어떠한지 등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여뿐만 아니라 흡인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데요. 통상 이제 가락지, 폐쇄형 또는 개방형 가락지를 통해서 조류의 인식, 동정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아주 고가의 종이거나 또는 불이 힘이 너무 세서 가락지가 버틸 수 없는 경우들, 또는 가락지를 했는데 그 가락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가락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가락지를 쓰지 않고 마이크로칩을 흉근에 삽입할 수 있어요. 네. 마이크로칩을 흉근에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엑스레이를 찍은 거고요. 렌트겐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것 같은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 마이크로칩의 길이는 여기가 지금 1cm예요. 상당히 작죠. 그것을 주사 바늘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개체 식별에 있어서 거의 영구적인 수단이에요. 거의 영구적. 여기 이제 배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인식하는 방식에서 배터리가 소진되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한 번 삽입하면 영원히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흉근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수술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반적으로는 좌우가 있다라고 할 때 좌측에다가 넣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예요.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국제적인 관례이고, 그다음에 200g 미만의 개체의 경우에는 흡입 마취, 호흡 마취를 해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어넣는지까지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참고로 유튜브 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시술과 관련되는 비디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짝 볼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큰 개체, 이제 갈라코카투를 데리고 아네스테시아, 즉 마취 없이 진행하는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코카투입니다. 자, 이제 저기 ISO 규정에 의해서 생산된 칩이, 마이크로칩이 있고요. 가슴을 제치고 이 부위를 소독해 주시고요. 깃털을 벌리고 자, 조 니들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대흉근 속에다가 흉근 속에다가 그냥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꽂아 넣습니다. 아주 심각한 통증을 느끼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이제 플런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밀어넣고 마이크로칩을 그다음에 그대로 뽑아냅니다. 그다음에 지금 칩 리더를 읽었더니 정상적으로 읽히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이제 피가 나기 때문에 지혈을 시켜주고요. 약간의 압력을 주고 큰 문제 없이 시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술이 끝난 개체는 그대로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퇴원이 가능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대상으로도 많이 진행되는 시술이고요. 저 시술 관련해서 몇 가지 괴담이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괴담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괴담이다. 저것이 종양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괴담으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날개깃 절단술, 깃털과 관련되는 부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날개깃 절단술은 우리가 통상 윙컷이라고 부르는데 윙컷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윙 트리밍이라고 부릅니다. 컷은 뭐예요? 자른다는 거죠. 우리가 날개의 깃을 자르는 것이 날개를 자르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많이 해요. 처음 본 사람들이 그것이 날개 자체를 자르는 것이라고, 날개뼈나 날개 근육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날개, 머리카락과 같은 것을 다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다듬다는 의미의 트리밍을 쓴다. 트리밍을 쓰는 것이 맞다. 또는 피더 트리밍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물론 피더가 윙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 유발하는 것 같은데 날개와 관련해서는 날개 킷을 다루는 것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과 단점을 간명하게 보자면 장점은 뭐예요? 실내에서 새들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경우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케이지 안에 넣어놓기보다는 그냥 케이지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고 잠잘 때만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행동학적인 측면에서는 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안전의 측면에서는 위험한 일이에요. 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울 같은데 그냥 그대로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목뼈가 부러지는 거죠. 두개골이 깨지거나 죽을 수밖에 없죠. 네, 또는 뭐 뜨거운 물을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데 곰탕을 끓이고 있는데 곰탕국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앵세탕이 된다든지 네, 발생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물론 새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멀리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비행할 수 있는 동물이다 보니 저 멀리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찾을 방법이 난망하죠. 그런 맥락에서 날개 깃을 다듬는 윙 트리밍 또는 피더 트리밍이 뭐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 비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 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새에게 이런저런 장애를 유발해요. 비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나는 존재,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윙 트리밍을 하게 되면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행동학 파트에서 좀 더 깊게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윙 트리밍 방법은 뭐 한쪽만 하기도 하고요. 양쪽 날개를 다 하기도 하고요. 비행 후가 있으면 비행 후에 위쪽만 하기도 하고요. 비행 후에 아래쪽만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참고로 브리더들의 경우에도 특정한 목적으로 윙 트리밍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합니까? 수컷이 번식기에 과도하게 공격적이면 이제 그러한 문제로부터 그러한 수컷의 공격성으로부터 암컷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수컷의 강력한 수준의 강도 높은 윙 트리밍을 일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그때 상황에 맞는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지만 내측 깃털 있습니다. 이 안쪽 깃털을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 좀 더 예뻐요. 네, 깃털을 잘랐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추력의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추력은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힘인 거죠. 뜰 수는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붕 뜨기는 뜨는데 양력은 있어 위로 붕 뜨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반면에 바깥쪽 깃털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네.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제대로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각각의 개체에 맞게 사육 환경에 맞게 윙크밍 기법들을 정할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은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점 이후에 바깥쪽 깃털부터 1번부터 바깥쪽에 5개 정도의 깃털을 잘라주는 것이고 그때 퍼스트 플라이트 커버트가 플라이트 피더를 덮는데 그 절단, 그 경계면을 넘어서 절단해 주는 것. 즉 코버트 피더가 그 덮개깃이에요. 덮개깃이 비행깃보다 짧도록 잘라주는 것. 비행깃에 남아있는 잔여물이 코버트 피더를 바깥으로 남아있도록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칭, 불편함을 유발해가지고 거기를 자꾸 긁다가 그것이 피더 플러킹, 깃털을 뽑는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임핑이라고 합니다. 이제 깃 교체술. 한국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특히 앵무새를 대상으로는 거의 쓸 일이 없는데요. 이제 깃털이 부러지거나 한 경우에 그 깃털에다가 다른 깃털을 꽂아서 비행 능력을 확보해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통상 앵무류보다는 이제 사냥 능력이 보존되어야 하는 매나 수리 계통에 흔히 사용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빠진 깃털과 똑같은 깃털 또는 거의 유사한 깃털을 찾아서요. 자기 게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잘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깃털이 부러졌으면 그 부러진 깃털의 안쪽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스틱 같은 걸 꽂고 보기에 맞는 다른 깃털, 그 주워온 깃털을 꽂아주는 거예요. 다른 새 깃털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어요. PBXD 같은 문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따로 제가 플레이는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비행 능력을 어느 정도 다시 확보하게 된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앵무리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자, 깃털에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출혈을 멈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깃털을 뽑아줘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깃털에 출혈이 발생하면 성장하고 있는 깃털이건 이미 성장한 깃털이건 한 번 출혈이 발생하면 또 출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깃털이 그냥 몸에 꽂혀 있는 거라고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몸에 꽂혀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새의 입장에서 특히 날개 같은 경우에 한 번 출혈이 발생하면 어떤 이유에서는 그 부위가 계속 움직이게 되고 비행을 하는 한 그러면 혈관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져 계속해서 피가 출혈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아프고 불편하니까 그 부위를 계속 부리로 만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되죠. 이제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아예 손상된 깃털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거야. 큰 개체라는 전제하에 한 200g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잘 보정한 상태에서 날개를 잡고 날개뼈가 부러졌으니까 날개뼈를 잘 잡고 해당 깃털을 비틀어서 뽑으면 돼요. 한 15도에서 30도 비틀어서 돌려서 뽕 하고 뽑으면 뽑혀요. 그리고 만약에 출혈이 있으면 네, 지혈해주면 돼요. 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형종의 경우에 블러드 피더라고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출혈되고 있는 깃털을 제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버티고요. 요 마지막 날개 깃털이 지금 보시면 이제 피가 이제 많이 묻어 있죠. 요 깃털이 지금 출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소독하고 나서 지금 작은 의료용 집게를 가지고 뭐 꼭 이게 아니라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의료용 집게, 포셉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그것을 거기다 꽂고 어떻게 합니까? 왼손으로 지금 중지하고 엄지로 날개뼈를 잘 잡고 그대로 부드럽게 쏙 뽑았어요. 어떻습니까? 안에 우수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혈관들이 있죠. 저기서 지금 계속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날개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잘 날개뼈를 보정해야 된다는 점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발톱 자르기하고 부리 자르기를 좀 더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가락지 제거까지 한 뒤에 오늘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톱 자르기. 발톱 자를 줄 알아요. 발톱 자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발톱을 제대로 자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고양이용으로 사용되는 또는 조류용으로 사용되는 그 발톱 절단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게 국내에서 구할 수 있어요. 조류용은 구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고양이용은 구할 수 있어요. 이제 한 4, 500g이 넘어가는 종들의 경우에는 절단하고 나면 그 절단면이 매우 날카로워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드레멜 연삭기와 같은 방식, 그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조금 갈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 발톱을 위아래,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서 있다는 전제하에 상하를 자를 수도 있고요. 좌우를 자를 수도 있어요. 네, 상하를 자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림상에서 1번처럼 상하를 자를 수도 있고요. 2번처럼 좌우를 자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발톱의 절단면이고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네일이에요. 그 다음에 BV라고 하는 브레드레슬 혈관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시료를 샘플링을 채취할 필요가 있어요. 블러드 스미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번의 방식으로 잘라줘요. 네, 위아래를 잘라요. 그러면 혈관에 큰 손상이 없이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2번의 방식, 좌우를 자르면 혈관이 스퀴즈가 돼요. 이게 발톱이 통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발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여기서 좌우로 자르고 보면 여기 이렇게 눌리면서 혈관이 압착돼가지고 혈액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른다? 상하를 잘라준다, 방향. 그리고 그게 아니라 발톱 자체를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네, 좌우를 잘라준다. 왜? 혹시라도 혈관을 건드려서 피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얻겠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발톱을 자르려고 했는데 혈관을 건드려서 피가 나오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퀵스탑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퀵스탑 같은 것을 발라서 지혈시키는 거예요. 또는 깨끗한 비누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비누가 있으면 그 깨끗한 비누에다가 표면에다 긁어줘요. 그럼 그 비누가 거기에 꽉 차서 일종의 춘진되면서 물리적으로 피가 나는 것을 막아줘요. 또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놔둬요. 그래서 쇳대를 치우고 창살에 매달려 있도록 해요. 그럼 그 창살에 매달려 있는 과정에서 혈관에 압박이 가해져서 출혈량이 줄어들면서 지혈될 수 있어요.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톱이 그렇게 막 자라진 않아요. 네. 혓대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정상적인 먹이를 급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발톱이 막 붙자라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발톱이 막 붙자라고 있다는 건 뭐냐면, 혓대 자체가 부적절할 경우. 네. 또는 족부의 아래 바닥에 범블풋 같은 문제가 있어서, 혓대에 제대로 앉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발톱이 제대로 닳지 못하니까 발톱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마모될 기회가 없으니까. 또는 특정한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간 대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수의학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발톱을 절단할 때에는 지금 이제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네, 반드시 제일 위에 있는 거지.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발톱에 자라는 방향의 결에 맞추어서 잘라줘야 된다. 이렇게.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니까 발톱의 끝 절단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목하게 되고 여기에 뭔가가 자꾸 걸리게 돼요. 그건 좋지 못하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혈관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혈관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발톱이 과도하게 자라났고 그 과도하게 자라는 발톱의 일부를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절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아마존 계통 같습니다. 덩치로 봤을 때. 불이 다르게 불이 다듬는 거 아니에요. 불이를 다듬기 위해서는 해당 종의 부리의 정상적인 형태와 크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렐라라고 했습니다. 코렐라 계통은 어때요? 부리가 원래 길어요. 맞습니까? 러브버드, 통상 모라냉무라고 불리는 러브버드는 어때요? 부리 자체가 동그랗고 짧아요. 그럼 각각의 종에 맞는 부리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냐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의 천재 이 동물의 이 개체의 부리 형태가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를 확인해야 돼요. 부합하지 않는 이유가 우선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요. 동시에 그러한 부합하지 않는 부리의 형태로 인해서 먹이를 먹거나 또는 기타 휴식하거나 그런데 문제가 없는지도 알아봐요. 그런 결과 먹이를 부합하지 않고 그 종의 정상적인 부리 형태나 크기하고 달라요.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이나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불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데 불이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빨 그냥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죠. 정말 반 죽다 살아요. 이 이빨 깨버리거나 이빨 뽑으면 앵무새의 부리에도 감각 기능이 있어요. 신경이 살아있다면 그냥 생자로 자르면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거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또는 자르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부리가 성장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부리 성장 조직을 건들게 되면 부리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뭐, 부리를 자르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어, 잘 알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대부분들이 또는 부리를 자르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또는 심지어 깃털이를 발톱을 자르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가 뭘 알지 못해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 주세요. 자, 일단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단 보편적인 측면에서 앵무류의 정상적인 부리는 윗부리가 아랫부리를 덮고 있고 윗부리가 아랫부리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형태예요. 지금 보시는 노멀이라고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앵무류의 부리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가위부리라고 시저비크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부리가 좌우가 안 맞아요. 한쪽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보통은 윗부리가 틀어지는 경향이 커요. 일반적으로. 특히 대형 맥커우에서 이런 문제가 많아요. 앞쪽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아주 약한 단계라고 하면 끝쪽을 갈아내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보통은 쉽지 않고요. 치과적으로 위를 뚫어서 두개경첩 부위를 천공을 해서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당겨줘야 돼요. 천천히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러면 교정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시술이 가능한지는 네, 뭐 서울대 수의과대학 정도에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이제 우수한 역량의 조리 전문 수의사 선생님들 가능해요. 오버그로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오버그로운은 뭐냐 하면 윗뿌리가 과도하게 자란 거예요. 지금 이제 위쪽에서 보시는 화이트 코카투고 윗뿌리가 일반적인 화이트 코카투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간 대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부리만 잘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간에 대한 어떤 접근, 내과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리만 띡 잘라놓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부리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밑에는 어린 개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프로그나티즘이라고 해서 이른바 합죽이에요. 아래턱이 더 자라나서 윗턱을 덮어버리는 거죠. 즉, 이 로어 만다빌이 어퍼 만다빌 바깥으로 나와서 어퍼 만다빌의 끝이, 윗부리의 끝이 안으로 파고 들어간 상황.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아예 섭식 자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뭐 내과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윗부리의 끝에다가 무언가 어떤 테이프 같은 거를 달아서 이렇게 잡아주면 어떤 가드를 만들어주는 때는 부리가 아직 말랑말랑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생후 뭐한 20일까지는 그러면 윗부리를 정상적으로 덮게 돼요. 그렇지 않고 아랫부위에 부리의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어요. 일단 아랫부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밑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넓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앞으로 삐죽 튀어나왔어요. 그럼 아랫 부위를 일부 성형해주거나 또는 다듬어줘야 될 수 있어요. 다만 윗부리도 위험한데 아랫 부리는 더 예민해요. 출혈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영상들을 얼마든지 무료로 볼 수 있는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는데 자, 자딘 스페러시고요. 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류 전문 병원에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언뜻 봐도 좀 이상하죠? 아랫부리가 꽤 이상한, 아랫부리의 형태가 이상합니다. 자딘 스페러스는 참고로 포이스팔스 계통이 다 그런데 부리가 켜켜이 깨져 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딘 스페럿의 부리를 보면 뭐 허옇게 막 각질 같은 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이에요. 지금 얘는 보면 아랫부리가 과도하게 옆으로 끝부분이 넓어져가지고 윗부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프로그나티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아랫부리가 약간 옆으로 지금 보시면 삐뚤어져 있어요. 윗부리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아랫부리가 약간 일레귤러하게 부정형으로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아랫부리의
과도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고 있는 거예요. 드레밀 연삭기라고 하는. 지금 발가락도 발톱도 그렇게 해서 다듬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다듬고 나서는 불에다가 보습제를 발라주죠. 아마도 미국인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 있는 조류 전문 동물병원에서 자딘 스페럿의 부리를 다듬고 과도하게 자라난 그다음에 발톱을 다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락지 제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가락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를 동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가락지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자극이 되거나 또는 새가 가락지를 물어서 가락지가 찌그러지거나 하면 그 부위에 각질이 생긴다든지 또는 혈행에 문제가 생겨서 뭐 썩어 들어간다든지 심지어 괴사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또는 뭐 위쪽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아래로 너무 내려간다든지 특히 이제 메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절단할 때에는 소형종의 경우에는 그 소형종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들로 그냥 잘라내면은 잘라지는데 그때 발뼈가 발목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고요. 절단을 할 때 더 큰 새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것, 아주 초고강도 강으로 된 걸 쓰는데 웬만한 벤치로는 안 잘려요. 그리고 자른다 할지라도 양쪽을 다 잘라야지 떨어져 나오지 한쪽만 잘라가지고 안 빠져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과용 연삭기를 이용합니다. 연마 절삭기죠. 연삭기를 이용해서 자르는데 위하고 아래를 다 잘라야 되고 새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취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오픈링이라고 통상 불리우는 비폐쇄 방식의 레벨링이고 동정용으로 사용하는 불을 새가 눌러서 부리로 눌러서 불이 힘에 의해서 찌그러졌고 그것 때문에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지금 부종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염증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작은 새들의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절단해낼 수 또는 벌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항상 발목이 워낙 가느니까 부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된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한번 부러지면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새들의 경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안락사를 직접 시행하실 일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안락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새를 안락사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치료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는 치료는 뭐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자원이나 또는 비용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 과정이 엄청난 고통을 유발해요. 그러면 수의학적 측면에서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게 행동학적으로 과도하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계속 스크리밍 엄청난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엄청난 수준의 자해를 하거나 나에게 뼈를 잡아 뜯는다든지 발가락을 잡아 뜯는다든지 그런 수준의 경우에는 뭐 보호소로 가거나 또는 보호자가 다시 데려간다 할지라도 개전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또는 그 개체의 삶의 질을 현저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가장 이제 그 보편적인 방식은 마취제를 일반적으로 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조류의 경우는 펜토바비탈 나트륨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고요. 이 펜토바비탈 나트륨은 정량을 사용하면 이제 마취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과량을 사용하면 과량을 정맥 주사하게 되면 사망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펜토바비탈 나트륨을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그 사형수들의 약물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해요. 다만 정맥 주사를 해야 됩니다. IV를 해야 됩니다. 체강에 집어넣게 되면 죽는데 흡수되어서 죽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케타민,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취제고요. 마취제 일종이고요. 케타민을 근육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과량의 케타민을 근육 주사하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안락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마우스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안락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되게 쉬워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화이트 비네거하고 뭐 한두 가지 정도의 약재라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매점에서 구할 수 있는 생활용 제품을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간단한 어떤 챔버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넣어서 안락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안락사를 조장하거나 여러분들이 안락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동물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부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 뭐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안락사라고 하는 것도 매우 가치가 있겠죠. 네. 우리는 조류가 느끼는 통증에 대해서 둔감한 편이에요. 우리와 같은 종이 아니다 보니 얘네가 통증을 느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면 조류가 어떠한 통증을 느낄지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조류, 이 개체가 큰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큰 통증이 단기간에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안락사 같은 것들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임상병리학 및 부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서 알차고 도움이 되고 흥미로운 앵무새 수의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앵무새 수의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리더스 퀄리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앵무새 수의학 서적을 구매해서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